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염웅열 교수입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의 오늘 발표는 전자서명, 본인 확인, 그리고 파이도 관련된 프로토콜, 그리고 관련되는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월에 이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그리고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전자서명법과 파이도 프로토콜 간의 표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또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원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실세상에서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정부나 아니면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려 그러면 사이버 공간에 맞는 신분증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EID,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행정안전부나 이 여러 관련되는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 그러니까는 모바일 이 디바이스 상에 신분증을 저장해 놓는 그런 아이디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도 누군가에 의해서 발행해 줘야 되는데요. 그 발행해 주는 주체를 통상적으로 정부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SP라 그래서 크리덴셜 서비스 프로바이더, 크리덴셜을 제공해 주는 제공자가 그 신분증 EID를 발급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세상에서 있는 신분증을 이용해서 먼저 크리덴셜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신원 증명이라는 아이덴티티 프루핑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 CSP가 크리덴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모바일 상에 거기에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EID, 전자 아이디를 발급해 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바일 상에 저장되는 이 전자 아이디는 실세상의 이 신분증하고는 다르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위변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뭔가 암호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이 신분증이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크리덴셜 서비스 제공자가 발급해줬다는 그런 이 서명문이 거기 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소유자가 상점이나 은행에 가서 자기가 이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온라인 인증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신원 증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바일 아이디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그 발급된 모바일 아이디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는 것을 상점한테 증명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상적으로 인증이라는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신원을 발급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신원에 대한 인증을 하는 절차를 통상적으로 니스트의 800-63의 3이라는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이 ISO의 29115라는 표준도 거의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먼저 CSP 또는 인증기관한테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신원을 증명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CSP는 이용자한테 오센티케이터, 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자라는 것을 하나를 주고, 또는 더불어서
크리덴셜이라는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용자는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제3자인 웹사이트한테 이 자기가 온라인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인증이 완료되고 나면 제3자인 릴라잉 파티, 신뢰 당사자인 웹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이 보증 등급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등록 과정이랄지 아니면 크리덴셜을 저장하는 저장 매체에 대한 보증 등급이랄지 아니면 온라인 인증을 하기 위한 보증 등급이 어느 정도의 보증 등급이 필요하냐는 게 또 다른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 표준, 예를 들어서 ISO의 29003에서는 등록 과정하고 신원 증명 과정에서는 세 가지 보증 등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 등급을 정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유일성, 존재성, 연계성인데요.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후반부 슬라이드에서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인증을 할 때도 이 인증의 실패로 인해서 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규모의 위험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세 가지 등급의 인증 등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일 인증만 사용하는 건지 이중 요소 인증을 사용하는 건지, 예를 든다면 패스워드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패스워드에다가 또 더불어서 공인인증서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인증자를 이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저장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드 형태로 저장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간섭이 불가능한 완전한 하드웨어 형태로 저장하는 건지에 따라서 세 가지의 보증 등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어에는 우리나라 말의 인증은 영어에서 오면 두 가지의 이 어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certification이라는 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authentication이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uthentication하고 certification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인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영어의 인증, authentication하고 그다음에 영어의 그 certification에 해당되는 인증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서명법 체계하에서 인증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증기관이 있는데요. 그 인증체계하고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서, 서티피케이션을 발행합니다. 그런 체계를 인증이라고 얘기하는 서티피케이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내 전자서명법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인증서가 서티피키트가 통상적으로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웹사이트에 자기가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 신원 확인 또는 웹사이트에 로그인으로 사용하는 인증이라는 그 과정이 있고요. 또다시 서명문, 그러니까 디지털 전자문서에 서명문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이용해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 전자서명법에서는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다시피 등록이나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인증서를 발행해 주는데요. 그 인증서를 발행하고 나서 이용자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인증이나 또는 본인하고 관련되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게 국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통상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 확인 또는 신원 확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이 IPN을 발급해 줍니다. IPN을 통상적으로 CI 또는 DI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면 이 IPN 관리기관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의 계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IPN을 발급받고 신원 확인을 받고 나면 자기가 그 계정에 가서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또 다시 그 웹사이트를 로그인해서 다른 웹사이트를 가입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보통신망의 망법의 본인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자서명법에서 발급된 인증서도 이 본인 확인, 그러니까는 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하는 본인 확인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 인증서랄지 핸드폰의 SMS 인증서랄지 아니면 신용카드에 자기가 사용됐던 비밀번호랄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받은 다음에 해당되는 웹사이트한테 CI하고 DI라는 특별한 식별자를 이렇게 넘겨주는, 통상적으로 이전에는 5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었는데 주민등록부를 대체해서 CI하고 DI를 보내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우리나라 전체 이 인증 체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인증하고 그 다음에 본인 확인 체계 그리고 관련 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 좋은 이 슬라이드, 그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본인 확인 전자서명 사용자 인증을 좀 더 서로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서명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건 통상적으로 공개키 암호 메커니즘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시 알고리즘, 그것을 통해서 인증기관이 공개키 인증서를 발행해 주고요. 그 공개키 인증서를 통해서 메시지 출처랄지, 위변조 탐지랄지, 송수신 부인 방지랄지, 전자문서 진본 여부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통상적으로 디지털 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지털 서명은 원본 데이터에 수학적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서명문을 붙이는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전자서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엘렉트로닉 시그니처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전자문서에다가 우리가 서명해서 이 PDF 형태 파일로 또는 전자펜에 의해서 수기 서명을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를 우리 국내 두 가지, 아까 전자 서명의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디지털 서명의 행위하고 그 다음에 전자 서명의 행위를 다루고 있는 게 국내 전자서명법에서 다루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럽의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하고 정보통신망법의 개념을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 eIDAS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본인 확인을 자연인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전자 형식의 개인 식별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라고 영위하고 있고, 여기서의 인증은 우리나라에서의 두 가지 형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전자적으로 본인 확인하거나 인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신원 확인을 해당되는 거고요. 데이터의 출처 및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TTA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 인증은 이용자가 정보자산에 접근을 요청할 때 서버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은 지식 기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 소유 기반 OTP 토큰을 이용하는 방법, 생체 기반 지문이랄지 아니면 홍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요 세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인증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원 확인은 지금까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이 중앙 집중적으로 아이디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고요. 다른 조직하고는 무관하게 한 조직에서만 아이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조직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대표적으로 이 아이디 연계가 없는 대학이나 기업의 아이디 관리 모델이 1세대에 해당되는 중앙 집중 아이디 모델입니다. 2세대로 넘어가면 조직이 서로 달리 있을 때 서로 이전에 받았던 하나의 조직에서 받았던 아이디를 다른 조직에서 사용하게 하는 연계 모델, 연계 아이디 모델, Federated Identity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오에시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물이랄지 후에 현재는 X.141이라는 IT 표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직 간의 IDP를 통해서 로그인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은 IP이라는 이 연계 아이디 모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 검증 정보, 그러니까는 각각의 IDP에서 발행되는 인증서 또는 인증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에서 필요한 검증 정보를 블록체인한테 전부 다 넣어놓고, 그리고 사용자가 IDP로부터 분산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에, 또는 분산 이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에 또 각각의 자기가 상대하는 조직에 가서 자기가 새로운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제3세대 모델, Decentralized Identity 모델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암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증자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은 이용자의 지갑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앞으로 이 제3세대고요. 전자성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인증체계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분산 신원 관리 체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는 IDP 또는 CSP에 신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나 크리덴셜을 발급받습니다.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자지갑에 넣어놓습니다. 옛날에는 그 정보가 IDP에 있었는데 달라진 점은 인증서나 크리덴셜 정보가 자기 지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증서나 크리덴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나 인증서의 검증 정보를 IDP나 CSP가 블록체인에 넣어놓습니다. 분산 식별자를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가서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인증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인증서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검증한 정보를 어디서 뽑아내냐면 블록체인에서 도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확인해 보고, 이게 진짜 이 정보의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자격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가 분산 실원 관리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원 증명이라는 과정, 아까 전부 다 여러분의 이 아이디랄지 인증서랄지 아니면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원 증명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아이소의 29003이라는 TS에서는 이 세 가지 등급의 신원 증명을 위한 등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등급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신원이 특정한 도메인에서 유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신호는 실제로 이 신원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존재할 거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신원 정보하고 사용자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그런 보증 단계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상 신원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발급받는 신원, 온라인상의 신원이 이 연결하는 요구사항이 딱히 없습니다. 그게 등급 1이고요. 근데 등급 2에서는 신원이 유일해야 되고요. 어떤 특정한 도메에서. 그리고 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약한 등급의 존재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신원, 그러니까는 온라인상의, 온오프라인상의 신원이 어느 정도 딱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거는 신원 실제로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대면 확인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는데요. 여하튼 비원격 인증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등급을 등급 2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 3은 연방정부랄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난 후에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아니면 이 온라인상의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등급이 등급 3입니다. 그래서 신원이 그 도메인에서 유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원 주체가 반드시 실사상에서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정보 주체하고 신원이 온라인상의 신원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한 후에 인증서를 발행해 주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발행해 주는 이런 등급 3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
이 등급 3에서는 대면 인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문서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신원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국제표준의 ISO IEC의 29003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독일의 EID,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의 아이디를 발급해주는 신원 확인의 과정을 어떻게 이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S20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는 이 IC카드 기반의 전자신분증이 있습니다. 이 신분증을 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의 IC카드 기반의 전자신분증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사용될 수 있는 EID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의 모바일상의 안전한 영역에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NFC 과정을 통해서 이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CSP, 크리덴셜 서비스 프로바이더하고 연결을 해서 실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IC카드 기반의 신분증에는 특별히 그 사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공개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CSP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 유럽 전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요. 그래서 신원 확인 과정을 사용자 개인정보랄지 아니면 EID 정보를 신원 확인 과정을 검증하고 난 후에 해당되는 EID 정보를 그 해당되는 기업한테 안전하게 전달하고요. 그러면 그걸 전달받은 스마트폰은 자기 영역에 있는 안전한 영역한테 그 발급받은 EID를 저장하고 나중에 추후에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 증명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모바일 아이디랄지 아니면 모바일 공무원증과 같은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이 장표는 우리가 전자서명법에서 사용됐던 인증서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2014년에 이 온라인상에서의 인증 방법으로 그 전에는 공인인증서를 많이 사용해 왔었는데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특별히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요구했었는데요. 2014년도에 천송이 코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도 웹사이트 상에서 하나의 본인임을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증자, 오센티케이터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도 될 수 있고요. 보안 카드도 될 수 있고요. 토큰 키 또는 OTP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CSP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등록이나 신원증명을 받은 후에 인증자를 발급받고 그 인증자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가서 온라인 인증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국제표준은 ISO의 29115랄지 리스트의 800-63의 B라는 표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파이도의 인증이 높은 보증 수준의 강한 인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도의 목적은 기존의 패스워드를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패스워드는 피싱이랄지 파밍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공격에 취약할 수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인증 요소, 그러니까는 인증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식 기반, 보안 키랄지 아니면 소지 기반 아니면 생체 정보 이런 걸 두 개를 사용해서 인증을 하자. 그리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특히 디트 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인증을 하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싱이랄지 중간재 공격에 안전한 그런 인증 방법을 2013년 이 산업체들이 모여서 이니셔티브를 만들었고요. 얼라이언스를 만들었고 그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표준이 이 파이도의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도의 인증을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사용자라는 게 있고요. 중간에 인증자. 이 과정은 뭐냐면 있잖아요. 이미 여기 파이도의 개념은 이 별도의 CSP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고요. 사용자가 스스로 자기의 공개키하고 개인키를 만듭니다. 만들고 나고 개인키를 인증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응용마다 개인키를 만들어서 자기가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인증을 받으려면 해당되는 공개키를 이 서버에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등록이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키하고 공개키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그 공개키를 등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버에 등록을 해 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개인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인증 과정에서는 이 서버가 난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난수에 대응되는 서명된 응답을 보내고 나면은 인증자가 이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인증을 완료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개인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사용자의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의 허락을 요구하는 과정을 이용자 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저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과정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패스코드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홍채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얼굴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전체 과정이 여기 보면은 사용자하고 인증자하고 서버하고의 관계고 그다음에 인증자하고 그 서버하고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하고 인증자하고는 이 개인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증자가 갖게 만들어주는 이용자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개인키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드의 작동 원리를 좀 더 앞에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이용자가 있는데 이용자 검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문도 있고 홍채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화자의 음성도 있고 얼굴도 있습니다. 패스코드라고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증자가 개인키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가 위임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컴퓨터나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 있는 인증자가 거기 인증자의 개인키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TPM이라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하드웨어 모듈이랄지 아니면 USB 형태로 이렇게 들어간달지 아니면 뭐 SE라 그래서 Secure Entity라는 안전한 요소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기반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개인키를 꺼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버하고 이미 서버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용자의 개인키에 대응되는 공개키가 있기 때문에 그 난수를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명문을 하나 소명해서 응답을 보내면은 이게 이 개인키를 사용하는 권한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작동 원리로 이 파이도의 프로토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공개키 기반의 알고리즘, 인증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있잖아요. 사용자가 해당되는 웹사이트한테 자기의 공개키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파이도 레지스트레이션, 파이도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보통은 그냥 자기가 별도의 키, 프라이빗 증명 개인키를 이용해서 서명해서 보내면 그러면 웹사이트는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꺼내서 메타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특정한 사용자의 환경이랄지 이 인증자의 보안 특성이랄지 아니면 공개키를 서버에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활용해서 나중에 사용자가 자기를 인증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인증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파이도의 프로토콜 작동 중에 등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등록이라는 과정은 사용자의 공개키를 서버에 이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도 표준 중에
U2F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거고요. 이게 중간에 데스크탑 PC 형태고요. 기존의 이 U2F는 기존의 사용자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투팩터 오센티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투팩터를 이용해서 다른 외부의 이 보안키를 이용해서 또 다시 하나의 아까 이중 요소 인증을 이용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외부에 있는 보안키를 이용해서 이 개인키를 이용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응용 서버하고 인증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유니버설 투 팩터 U2F라는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모바일 디바이스가 일상화가 되면서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있는 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뭐 아이폰이랄지 아니면 갤럭시 폰이랄지 뭐 이런 환경에서 거기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파이도의 클라이언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밑단에 아까 우리가 그 앞에서 설명했던 인증자라는 안전한 영역을 인증자에 넣어놓고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이 응용 서버하고 인증이라는 과정을 수행하는 UAF, 유니버설 오센티케이션 프레임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프로토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UAF는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 모바일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고요. U2F는 초기 상태에서 현재는 CTEP이라 그래서 CTEP2라고 했는데 현재는 U2F는 CTEP1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투 오센티케이터 프로토콜이라는 CTEP이라는 프로토콜, CTEP1이라는 프로토콜로 가 있는데 U2F는 데스크탑 PC에서 작동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모바일 디바이스하고 PC 환경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됨으로써 사용자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바일이건 PC 환경이건 브라우저 환경에서 적용할 수, 왜 그냥 브라우저의 차별은 없지 않습니까? 모바일 폰이랄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PC랄지 이런 게 브라우저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새로운 이 파이도2라는 프로토콜이 나왔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환경이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환경이 그 브라우저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닐라인 파티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내부 인증자라는 게 있어서 그 내부 인증자 그러니까는 그 브라우저 내에 인증자를 저장하는 건지 아니면은 브라우저 밖에 외부에다가 인증자를 저장하는 거인지에 따라서 내부에 저장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외부에 저장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내부에 응용하고 이 외부의 인증자하고를 이렇게 통신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클라이언트 투 오센티케이션 프로토콜 CTEP2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표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 무관하게 파이도2라는 표준이 되면서 이게 작동할 수 있는 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UAF랄지 CTEP이랄지 U2F라는 환경이 모두 다 발전되면서 합쳐지면서 이게 파이도2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CTEP2하고 그 다음에 W3C의 WebOSIN이라는 프로토콜이 결합이 돼서 플랫폼에 맞는 그러니까는 이 디바이스의 형태 뭐 이게 PC랄지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는 파이도2 프로토콜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앞에 프로토콜에서 이 프로토콜로 전부 다 이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특별하게 우리나라 이 전자서명법 전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인증서, 그 전에는 공인인증서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전자서명인증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자서명인증서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까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외에도 다른 뭐 스마트폰이랄지 핸드폰이랄지 아니면은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저 신용카드랄지 그런 정보를 사용해서 본인 확인을 받는
그러면 그런 본인 확인을 해주는 기관이 본인 확인 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본인 확인 기관이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이러이러한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고 기술 제작적 능력도 갖춰야 되고 설비도 이렇게 갖춰라 라고 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취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주민번호가 사용됐지만 주민번호는 사용하지 말고 IPD라는 이 CI하고 DI를 사용하라라는 정보통신망법에 사용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것들을 이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 인증서를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의 행정전자서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인전자서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자서명법 시행령 규칙에 다른 법률하고의 관계라는 이 하나의 조항을 넣어서 이 현재 있는 빨갛게 표시되고 있는 공인전자서명을 그냥 전자서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에도 전자문서의 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법에도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사용하게끔 했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천송이 코트 사건이 발생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인증수단도 사용해라. 뭐 OTP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보안키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공인인증 의무 사용을 사용하는 이 그 전자금융거래법의 20법 21조의 안전성 확보 조항의 인증 방법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30조,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부분에서는 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해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서명법은 하나의 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하나의 인프라를 규정하고, 그 전자서명법에서 결과로서 인증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인증서가 다른 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전자서명하고 본인 확인 관련되는 국내 법제도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망법하고 서명법이 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 아이더스법이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인데요. 특별히 29115라는 표준을 정의하고 있고 3개의 보증 등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이 아이다스법에는 최소 실질 높은 수준의 보증 등급을 정의하고 있고 위험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의 등급을 사용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다스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ITU의 X.125랄지 ITU의 X.509랄지 아니면 아이소의 29115라는 표준에 근거해서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망법에서 유사하고 있는 전자 봉인 확인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EU에 있는 어떤 국가의 시민도 다른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끔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증 수준은 초급, 중급, 고급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국가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 아이다스 체계를 반드시 EU 집행위원회한테 통보하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하고 유사하게 신뢰 서비스 제공자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명 인증서 인증기관, 그 다음에 웹사이트 인증서 인증기관, 그 다음에 서명문 생성 방법이랄지, 그 다음에 전자서명 시점 확인 서비스랄지, 전자문서 전달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다스 법에서는 공개키 기반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용자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발급받기 전에 등록기관, 우리로 보면 은행 같은 데죠. 은행에 가서 신원 확인을 받고요. 그리고 이 등록기관이 인증기관한테 등록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발급받은 정보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인증을 받는 이런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럽 차원의 디지털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디지털 경제를 달성해서 디지털 신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공개키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PKI 인증서 기반이고요. 이 인증서 기반이기 때문에 인증, 무결성, 기밀성 등의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다스법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 가지 보증 등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벨 2하고 레벨 3를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 4가 고급 등급, 레벨 3는 두 개의 등급인데 중급 등급, 그 다음에 레벨 2는 초급 등급. 이 아이소의 29115에서 정의하고 있는 레벨 5는 법 외로 정의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급 등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급 등급을 보면 인증사고 크리덴셜은 반드시 TPM이라는 하드웨어 모듈에다가 저장하라라는 부분이고요. 인증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만 의존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이중 요소에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키는 반드시 TPM, TRM이라는 그 안전한 하드웨어 기반에 거기다가 저장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이나 신용 과정을 할 때는 반드시 대면 확인을 하라는 얘기죠. 등인을 등반하는 대면을 하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인증에서 실패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최소 위험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 유럽의 이 아이다스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증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 등급을 결정할 때 어떤 때는 보증 등급 1을 결정하고 어떤 때는 보증 등급 2를 결정하고 어떤 때는 보증 등급 3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명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높은 경우, 그다음에 해당 기관의 재정적 손실이랄지 기관의 책임이 무뎌지는 경우, 높은 경우, 그다음에 기관의 프로그램에 아니면 또는 공공이익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경우, 굉장히 높은 경우, 민감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 개인의 안전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경우, 또는 민사 또는 형사법에 위반에 영향을 굉장히 위반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경우는 보증 등급 3을 선택하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각 국가마다 이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하나의 템플릿을 가지고 각 국가마다 이 보증 등급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서명이랄지 인증 체계에도 이렇게 이 여러 인증 등급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했다시피 등록 확인이랄지 인증자 보관이랄지 인증이랄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중급이랄지 고급 등급을 정의하고 그래서 중급은 이 비대면 본인 확인을 가능케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이 어디서 대면 확인을 받았다면 거기서 발급됐던 인증자를 이용해서 비대면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를 보관할 때도 가능하면 하드웨어 기반으로 또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 경우에 TEE라는 영역에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도 이중 요소 하나만 쓰지 말고 두 개 이상을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중급이랄지 아니면은 반드시 대면에 복인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TRM 기반의 하드웨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바이오 인증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이중 인증을 해야 되는 고급의 등급을 이렇게 정의하고 그리고 서비스에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떤 등급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그 인증 등급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표는 뭐냐면 각각의 이 전자서명하고 인증하고 관련되는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 그룹을 정의하고 있고요. ITU에서는 3개의 연구 과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X.509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 과제 11. 그다음에 신원 확인 및 실체 인증 보증 등급을 정의하고 있는 X.1254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 과제 10. 그다음에 최근 분산 아이디의 이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정의하고 있는 연구과제 10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파이도에서 개발되고 있던 파이도의 AF랄지 C탭이랄지 UTF를 ITU로 이렇게 넘어와서 IP 국제표준으로 만든 부분이 있고요. 파이도도 인증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미국의 표준화 기구인 니스트도 여러 가지 표준 문서를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아이소의 JTC1의 S27에서도 S27 내에 있는 작업반 5에서도 이 29115랄지 29003이랄지 24760이라는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이외에도 40표준화 단체인 IETF에서도 RFC 문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 인증과 국제표준과의 관계입니다. 이 전자서명과 관계에서 본인확인이라는 주제가 있고 전자서명이라는 주제가 있고 온라인 인증이라는 부분이 있고 공개키 기반구조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는 전자서명법이 있고요. 2020년도에 전부 개정안이 됐습니다. 전체가 체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EU에서는 eIDAS라는 법, 그래서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ed Service 레귤레이션입니다. 이 레귤레이션은 유럽 차원에서 이 레귤레이션을 정해놓으면 각 국가는 모두 다 이 별도의 이 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법을. 그럼 본인확인이라는 관련해서는 ITU 표준도 있고 ISO 표준이 있는데 본인확인에서는 뭐 29003, 그다음에 29115, 엑삿 1254 이러한 표준들이 있고요. 전자서명이라는 부분에서는 ITU의 엑삿 509, IETF의 문서가 있고요. 온라인 인증 분야에서는 엑삿 1254, 그 다음에 29115라는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는 ITU의 엑삿 509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국제 표준하고 전자서명하고 인증과 관련되는 세부 영역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전한 온라인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안전한 인증 방식의 채택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안전한 인증 방식, 우리나라의 온라인 인증 체계는 국제 표준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과정, 등록이랄지 신원증명 과정, 크리덴셜 관리 과정, 그다음에 인증 서명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인증 및 전자서명 체계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전자서명 체계를 위해서는 전자서명 사업자 간의 상호 운영성도 확보돼야 되고 국제 수준의 전자서명 사업자의 평가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인증 및 전자서명 사업자가 글로벌 인증 및 전자서명 사업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